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여야 각 당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서 열심히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특검 임명과 맞춰서 구여권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드루킹 특검 얘기하고 바로 선거 얘기로 가겠습니다. 잠깐요. 자, 오늘 이제 아마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으로 지명이 됐죠. 허익범 변호사 임명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는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들었을 것 같고요. 과연 적임자인지 각 당의 반응은 나왔는데 세 분의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자, 민주당 입장은 어떻나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선호했던 후보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 뭐 공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라는데요. 근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는 분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보통은 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전에 아마 2007년이 아마 이제 검사를 그만둘 때입니다.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그 단체에 어쨌든 뭐 맡았다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예. 뭐 저희 당이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4명은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 4명 중에 이제 2명 추천할 때 예. 우리 당이 이제 추천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현재 사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특검을 맡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분이 맡아준 것만 해도 저희들은 고맙다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훌륭한 분을 뽑은 것 같아요. 형사와 공안을 두루 거친 분이고 한 10년 검사 경력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는 중립적인 기관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능력과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다 함께 갖추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훌륭한 분을 선임한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특별검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12번째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특검은 최순실 특검 정도고 나머지 특검들은 성과를 많이 못 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끝나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특검 자체가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고 특히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SNS 상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제1부속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김경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권 초여서 특별검사가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이 부담으로 오겠습니다만은 본인 이름을 걸고 국민들의 명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순실 특검과 같은 성과가 내기를, 그런 성과가 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현 대변인, 법조 일각에서는 특검서 더 나올 게 없다. 일각의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허익범 이제 특검이 실제 정치인도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좀 해석을 하실 텐데 어떻게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분이 뭐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고요. 물론 이제 추천 과정에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4명을 이제 변협에서 추천했는데 한 분이 또 뭐 의사가 없었다 이래서 아마 이제 선택에 문제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하고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공정하게 수사를 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이 댓글 사건이나 댓글 작업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댓글 같은 게 다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아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제가 보기엔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임명 즈음에 이 구여권의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까지 이제 불거졌습니다. 과연 이 부분까지 특검에서 다뤄야 되느냐, 그 이야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통틀어서 구여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특검법이 어떻게 명시가 되는지 그 부분 사실 궁금한데요. 특검법은 당연히 이제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한돼 있고요.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드루킹을 조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사건은 당연히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예 별개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조사 중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조사하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드루킹이 과연 한나라당 시절, 옛날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런 조사를 했겠느냐 관련되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연관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특검이 조사를 하다가 드루킹이
들끼리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어떤 뭐 과거에 거 나온 게 되면 당연히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은 수사 범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범위 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수정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바른미래당 어떻습니까? 뭐 물타기로 보는 시각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있는 겁니까? 특별검사라는 게 대통령 권력 또는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연루 의혹이 있을 때 사실 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특별검사라는 독립 그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 뭐 새누리당이든 뭐 한나라당이든 간에 과거에 지금 현재 야권이잖아요. 야권 인사들이 뭐 연루됐거나 이런 상황은 경찰이나 검찰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뭐 봐줄 일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특검 속에 그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세 분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사정 제일 잘 알고요. 뭐 유선장도 직접 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에도 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율 동료 차원이라고 하고 하는데 각 당이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당이 유리하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보니까 셋이 현재 굉장히 높은 6.26%, 4년 전에 보여 거의 2배 가까우게 높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높은 때는 이제 결국 최종 투표율도 높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날 북미회담이 있고 다음 날 월드컵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을 걸 염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어떤 소극적 지지자들, 적극적 지지자들은 이제 투표를 하는데 소극적 지지자들은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 투표를 미리 하고 그때 뭐 월드컵을 즐기든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초반에 좀 우세한 뭐 여론조사 결과랄까요?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 패싱을 좀 우려하는 이런 시각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역시 뭐 내가 투표 안 하더라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투표율 20% 넘으면 여성 의원 5분 네네 파란색으로 파란 염색 그 공약 약속은 지키겠죠? 당연히 지킬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록 하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글쎄요 좋다 하는 이유가 샤이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현 대변인이 하신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 상황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낮은 편일 때는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를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높았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높아지는데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투표 포기율이 높아지겠죠. 지금 우리 걱정하는 것은 실제 우리 지지하는 층들이 투표에 아예 가지 않는 사태,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지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글쎄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용어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적극 지지층, 진영별로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그 정당이 있잖아요. 1당과 2당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양날개라고 해서 진영을 넘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할수록 사실은 무당층이나 또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사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방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는 26% 정도 사전 투표를 했죠. 그렇죠. 전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때는 그보다 훨씬 못 미쳤는데 저는 이번 경우에 지금 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오늘 내일 하면 2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드는데요. 지금 결국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1당과 2당보다는 그 제3당 또는 그 나머지 정당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견제 심리가 좀 많이 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 간의 관계 좀 지켜봐야 되겠죠. 13일 날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경환 부대표님께. 홍준표 대표가 유세 지원에 다시 나섰어요. 예. 글쎄요, 공중전을 계속 하실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나온 이유는 거기 지역구에서 요청이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뭐 가장 가까운 원인은 당연히 지역구에서 원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원 유세에 나가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대표가 지원 유세를 안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쪽에서는 왜 그럴까 또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지난번에 뭐 오늘 페이스북에 내분보다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또 갑자기 또 지원 유세 하신다시니까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당 대표께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당 대표의 어떤 은행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좀 일부 오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 전략상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흘 동안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희석이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원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참 지금 부동층이 한 30% 내외 뭐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과연 그 부동층을 어떻게 잡을 건가 각 당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아마 총력전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지사 얘기 좀 할게요. 예, 그 난타전 신상 문제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요. 가장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이제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입니다. 후보 김영환 후보. 글쎄요, 이게 이제 김영환 후보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그 경기도를 대표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안이 생겼으면 정직하게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여배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안 뭐 형수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더군다나 광역단체 1,300만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그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진솔하게 답하는 게 난 좋다. 근데 사실 여배우하고의 어떤 뭐 스캔들이나 이런 얘기들은 경선 과정에서 나왔고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영환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꾸 그 경기도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녹취록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녹취된 내용이죠. 직접 그 여배우가 직접 얘기한 뭐 그런 그 녹음된 내용을 알고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여배우하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쭉 확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스들을 김영환 후보 측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이게 확실한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 공개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 때는 그건 바로 선거법에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그 TV 토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는 바로 고발을 해야죠. 고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김영환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의 태도로서 이 문제를 대하는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절대 거짓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거 초반에는 남경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공박을 하더니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선수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동영상 공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현 대표께서
그것이 욕설 관련 동영상 욕설 동영상입니다. 그것이 뭐 공공이익을 저하하기 때문에 또 불법이 되는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불법 공공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 권리상 인정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유권적인 해석을 했고요. 따라 지난번에 우리 헌 대변인이 하신 것은 하신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 오늘 공식적으로 그 합법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철건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도지사로서의 자격,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제로 토론에 나왔을 때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로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거지만 바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사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남경필 지사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네네, 반론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선관위에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이걸 뭐 위법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이 유권 해석입니다. 유권 해석은 법원에서 유권 해석보다 위에 있는 게 사법부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쨌든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가면 선관위도 물론 유권 해석에 참고는 합니다만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두 당사자가 제일 잘합니다. 사실은 그 여배우가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거를 녹음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거. 이분도 지금 국내에 있고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맞다.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 밝혀주는 게 맞지. 그 사람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녹음해서 물론 그 뭐 공개를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분이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 해명하는 게 가장 낫다고 그래요. 봅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건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